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넘치는 시부모님 복을 가진 30대 여성입니다. 저희 시부모님이요. 너무 좋으신 분들이에요. 물론 옛날 분들이라 고지식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저희 부부를 생각하는 그 진심이 느껴지는 분들이시죠. 아들 둘밖에 없던 집에 처음으로 첫째 며느리가 되겠다고 찾아갔을 때 시어머님은 제 손을 잡고 우셨습니다. 그 모습에 당황스럽긴 했지만 하늘에서 예쁜 딸을 보내주신 것 같아 그런다는 어머님의 말씀이 어찌나 감사하던지요. 주변 친구들에게 그런 말을 했을 때 딸 같은 며느리가 어딨냐, 친엄마 같은 시엄마는 있을 수 없다 그랬었어요. 저도 말은 그렇게 하셔도 어떻게 진짜 친딸처럼 대해주시겠나 했는데 저는 친엄마라도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친정엄마가 들으면 서운해하시겠지만 어쩔 땐 친정엄마보다도 더 친엄마 같다는 생각도 들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 시댁 가는 날이 기다려지고 친정보다 시댁을 더 찾아가곤 했죠. 며느리 하나 얻어놓고 남부러울 것 하나 없다던 시댁에 먹구름이 드리워진 건 시동생의 결혼 때문이었습니다. 남편과 연년생으로 자란 시동생은 어려서부터 시부모님 속을 좀 썩였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모로 형보다 나은 것은 없으면서 무력이 많아 남들 가진 건 다 가져야 직성이 풀렸다고 했어요. 성인이 되어서는 그저 사람 굿이라고 사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라며 시동생에게 욕심도 없으셨어요. 남들처럼 결혼하고 살 것 같지도 않다며 둘째 며느리는 기대도 없다고 하셨는데 어느 날 여자를 데려온 것이죠. 엄마, 아빠, 나 지혜랑 결혼하려고 내년 가을쯤 생각하고 있어. 뭐? 아니, 누구 만난다 어쩐다 말도 없더니 갑자기 결혼하겠다는 거야? 너희 얼마나 만났는데? 2달쯤 됐어. 뭐 만난 시기가 뭐가 중요해. 내가 여자친구 몇 명 만나봤는데 만나자마자 결혼해야겠다 싶은 여자는 지혜가 처음이었어. 그래서 결혼하려고. 그러니까 나도 형처럼 아파트 하나 해줘. 결혼하고 싶은 여자를 인사시켜드리러 온 자리에서 대뜸 아파트 한 채 해달라던 시동생의 말에 다들 황당했죠. 인사가 목적이 아니라 집이 목적이라는 게 빤히 보였으니까요. 그러니 시부모님께서도 탐탁치 않아 하셨고 결혼 허락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사람 앞에 두고 할 말은 아닌 것 같아 일단 알겠다며 동서가 될 사람을 돌려보낸 후 시동생을 나무랐죠. 야, 이 녀석아, 네 처될 사람을 데려왔으면 앞으로 어떻게 잘 살겠습니다 해야지. 그 자리에서 대뜸 아파트부터 해달라는 말이 나와? 왜? 형도 해줬으니까 나도 해달라고 하는 건데 그럼 결혼을 지금처럼 월세살이 하라는 거야? 네 형도 내가 다 해준 거 아니야? 너는 내가 네 형만큼 지원해주면 아파트 대출금 받아 갚을 능력은 되고 미녀가 결혼이라는 건 여자가 있다고 마냥 하는 게 아니다. 옛날처럼 숟가락 하나만 가지고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처자식 먹여 살릴 능력부터 갖춰야지. 지금 겨우 너 하나 먹고 살면서 벌어서 하루살이처럼 다 쓰고 살면서 무슨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나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 한다는 거 아니야. 일단 나도 형처럼 돈 조금만 보태주면 알아서 갚아 살 테니까 지원해줘. 설마 결혼해도 차별하려는 건 아니지? 뭐? 차별? 내가 언제 너를 차별했냐? 와, 이래서 당한 사람만 억울하지. 정작 차별에 키운 부모는 그게 차별인지도 모른다니까? 어려서부터 형은 뭐든 잘한다 박수 쳐주고 칭찬만 해줬으면서 나는 맨날 혼내기만 했잖아. 형은 대학생 때 용돈도 줬으면서 나는 줬어? 그거야 네 형이 잘한 일이 있으니 칭찬한 거고 너는 칭찬할 일이 없으니 그런 거지. 그리고 내가 너 용돈 안 준다든? 그러니까 좋은 대학 가라고 했잖아. 돈만 주면 들어가는 대학 들어가. 그마저도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놀기만 했으면서
용돈? 내가 민혁이 네가 네 형처럼 장학금 받겠다고 기를 쓰고 공부하는 신용만 했어도 이 용돈 줬겠다. 아이, 자꾸 형이랑 비교하지 말라고. 형은 형이고 나는 난데 왜 자꾸 형이랑 비교하면서 차별해. 아이, 됐고. 아무튼 나 지혜랑 결혼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시동생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처음 여자를 데려온다고 했을 때만 해도 형이 결혼해 사는 거 보니 자기도 부러워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알고 보니 돈 욕심이 나서 그런 거라는 걸 알고 시부모님도 실망을 많이 하셨죠. 당연히 시부모님은 그런 결혼에는 돈 쓸 수 없다 못 박으셨고 그 후로 몇 달을 싸웠어요. 듣자 하니 결혼할 여자도 마땅히 직업이 있는 건 아니었고 이런저런 카페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상황이었죠. 둘이 어디서 만났냐 하니 계속 숨기다가 헌팅 포차라는 곳에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이성 간의 만남을 목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찾는 술집이었어요. 그런 곳에서 만남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어른들이 듣기에 그리 좋은 시작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끝까지 반대가 심했습니다. 남편도 따로 시동생을 만나 이야기해봤지만 그저 결혼 아주 막무가내라고 하더라고요. 아우, 한민혁 그 자식 아주 글러먹었어. 왜? 말이 안 통해? 아버님께서 1년만 진득하게 만나면 지원해 주시겠다고 한 발짝 물러섰는데도? 자긴 곧 죽어도 생각한 그 날짜에 결혼해야겠대. 지원 안 해준다고 한 것도 아니고 결혼이 급한 나이도 아닌데 왜 저러냔 말이야. 당신 결혼해서 집 사서 사는 거 보고 부럽긴 했나 보다. 부러워만 하면 뭐해. 능력이 안 따라주는 걸. 차별하지만 민혁이 저거 앞으로 들어간 돈이 얼만데. 중학교 때부터 핸드폰 사달라. 고등학교 때도 계절별로 메이크업 옷 사달라. 나보다 돈 더 들었을 거야. 서방님이 아직 철이 안 들어서 그러지 뭐. 아유, 어머님 아버님 얼마나 속이 상하실 거야. 그래도 요 몇 년간 사고 안 치고 자기 밥벌이 하고 산다고 그것만으로도 행복해 하셨는데 우리 어머님 아버님처럼 바라는 거 없는 분들이 또 어딨다고. 저거 나중에 두 분 저 세상 가셔야 땅을 치고 후회하지. 아주 못돼 먹었어 정말. 내가 이번에 절대 져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어. 결혼이 어디 쉬운 줄 알고 능력도 없는 게 어떻게 가족 먹여 살리겠다고. 온 가족이 반대한 결혼에 시동생은 아파트 지원금을 마치 생떼 부리면 결국 손에 넣고야 말았던 메이크업 패딩이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더라고요. 저희 결혼 때 1억 지원받아 나머지는 모은 돈과 대출금으로 집을 샀어요. 시부모님께서는 자식들 결혼할 때 보태주겠다 생각해 두신 돈이었고 시동생 결혼 때도 똑같이 해줄 생각이었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께서 생각하는 이상적인 방향으로 결혼했을 때의 이야기죠. 헌팅 포차에서 만나 2달 연애하고 결혼하겠다는데 어떤 부모가 옛다하고 1억을 주겠어요. 이번엔 기필코 절대 순순히 져주지 않을 거라고 했죠. 하지만 시부모님께서 결국 두 손 두 발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서가 임신해서 나타났거든요. 결국 시어머니 뒤로 넘어가시고 시아버지께서는 시동생 불러다가 무섭게 호통쳐 혼내셨죠. 행여 집 욕심에 애부터 가진 거라면 정말 무책임하고 형편없는 자식이라면서요. 시동생은 끝까지 노린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거라고 했지만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결혼시켰어요. 처음엔 시아버님께서 저희에게 지원해 주신 것에 딱 절반만 지원해 주시려고 했습니다. 잘 사는 거 보고 추후 절반을 더 지원해 주겠다면서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딱 잘라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그냥 줘버려. 민혁이 저거 하는 집 보니까 징글징글해. 그 5천 가지고 또 우리를 얼마나 들들 볶을 거야. 나중에 징그럽게 들러붙어서 말 나올 일 만들지 말고 그냥 줘버리고 끝내. 더 이상 한 푼도 없다고. 결국 그렇게 똑같이 1억 지원을 받아
시동생도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반대한 결혼이었지만 가족이 되었으니 둘째 며느리도 내 자식이라며 품어주시려고 한 게 시부모님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서는 생각이 좀 다른 모양이더라고요. 인사 와서 시동생과 시부모님이 실랑이를 벌일 때 못마땅한 표정으로 앉아만 있더니 그 뒤로 몇 번 만났을 때도 똑같았어요. 첫 만남에서부터 사근사근하게 웃으며 시부모님 마음에 들려고 했던 저와 달리 만날 때마다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퉁명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있으니 예뻐할 수도 없었죠. 그래도 임신했다고 잘 챙겨 먹으라고 시동생 편으로 용돈도 보내주시곤 했는데 감사하단 인사 한번 한 적이 없대요. 남편이 보다 못해 한 소리 하면 시동생은 자기가 했으면 그만이지 와이프까지 나서야 하냐고 동서 편만 들고요. 그래도 첫 손주라 예뻐하시겠다 싶었는데 애 한번 보고 오시더니 표정이 안 좋으신 거예요. 어머니, 서방님 애기 보고 오신다더니 왜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아휴, 말도 마라. 내가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앞으로 민혁이 애는 보지도 않으련다. 왜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무리 시부모가 어렵고 싫어도 그렇지. 어떻게 걔는 그렇게 자기 감정을 못 숨기는지 몰라. 왜 왔냐는 마음이 얼굴에 다 쓰여 있는데 내가 불편해서 더 있지도 못했어. 아무리 신생아 돌보는 엄마라지만 시부모님이 왔는데 물 한 잔 권하지도 않고 따로 앉으란 소리도 없었대요. 손주는 예뻐서 한번 안아볼까 싶었는데 행여 안아보기라도 할까봐 빤히 쳐다보다가 데려가 버리고요. 시부모님들이 병균이라도 옮기러 온 사람처럼 대하는 것 같아 기분 나빴다며 다신 안 가겠다고 했죠. 결혼 후 첫 명절은 애 핑계대며 오지도 않았고 시부모님 생일에도 전화 한 통 없이 시동생만 보냈습니다. 처음엔 자기가 오면 그만 아니냐 했던 시동생도 저희 부부가 어떻게 하는지 아니 눈치는 좀 보더라고요. 매번 동서편만 들더니 시부모님 생일에 혼자 와선 꿀먹은 벙어리처럼 앉아만 있었어요. 마음 상한 시부모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그러셨습니다. 나는 민혁이 너나 네 처에게 할 만큼 했다. 너한테는 더 이상 바라는 것도 받을 것도 없으니 우리는 신경 쓰지 말고 니네끼리 잘 살아. 그 후로 저희는 동서 없는 삶에 자연스레 익숙해졌어요. 그냥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바라는 것도 없어지고 속상할 일도 없어지더라고요. 아마 동서도 편했을 겁니다. 시집살이는커녕 아예 없는 듯이 성긋고 연락도 안 하고 살았으니까요. 결혼 후 2년 만에 저희도 아이가 생겼었어요. 처음 1년은 신혼을 즐기다 계획대로 2년 차에 아이를 낳은 것이죠. 제 임신 소식에 시부모님은 저희 친정보다 더 기뻐하셨습니다. 어머님은 또 제 손 잡고 우셨어요. 고맙다 소영아. 내심 둘째가 먼저 애를 가져서 소영이 네가 초조해야 할까봐 마음 졸였는데 이렇게 애가 금방 찾아와 주니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아유, 어머니 왜 그런 걱정을 하시고 마음을 졸이세요. 저희 아직 젊잖아요. 제가 예쁜 아이 낳아서 효도할게요. 아니야, 나는 그저 너만 건강하면 된다. 아무리 애가 예뻐도 너만 하겠니? 말씀이라도 그렇게 해주시니 얼마나 좋아요. 시부모님께서는 비싸고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밥을 사주셨습니다. 괜히 말 나올까봐 시동생에게 연락도 안 했는데 제가 사진을 찍어 올린 SNS를 봤는지 연락이 왔나 보더라고요. 형수 데려가 그 비싼 곳에서 밥도 사줬냐면서요. 그래서 시어머니께서 사줬다고 하니 왜 자기 와이프 임신했을 때는 안 해줬냐고 불만이더랍니다. 시어머니께서 사주면 나오기나 했겠냐고 반문하니 그제야 입을 다물더래요. 뭘 해주려고 해도 그쪽에서 받지 않겠다는데 뭘 해주나요? 밥 사주고 애한테 돈 쓰실 거면 그냥 현금으로 달라는 게 눈에 빤히 보이는 뻔뻔한 부부였죠. 원래도 저는
시댁에서 공주님이었지만 임신 후 정말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시댁에서 대자로 누워 텔레비전 보다가 시어머니께서 깎아주시는 사과를 먹곤 했거든요. 먹고 싶은 게 있다고 하면 시아버지가 남편보다도 먼저 나가서 사오시고요. 그런데 시동생이 왔을 때 그걸 보면서 그러는 겁니다. 참나, 아들 차별도 모자라 이제 며느리 차별까지?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뭐야, 뭐가 차별인데? 지혜 임신했을 때는 용돈 10만 원 몇 번 준 게 다면서 형수 임신했다니까 복숭아 먹고 싶다는 그 말 한마디에 아주 아빠 날아다니네. 어떻게 그래? 시동생의 말에 저희는 모두 황당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대꾸해봐야 입만 아프다며 고개만 내저었죠. 그런데 시동생은 시부모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자 그걸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기다렸다는 듯이 차별받은 서름을 토해내는데 시아버님이 참지 못하고 따졌습니다. 야, 너 말 한번 잘했다. 내가 지혜한테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10만 원 주면 나한테 뭐가 돌아오든 뭐 바라고 준 건 아니라지만 적어도 시아버지가 그 정도 생각했으면 고맙다, 감사하다 말 한마디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넌 네 형수 하는 건 안 보이지? 내가 얘한테 복숭아를 사다 바치면 네 형수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선물이라도 받은 듯이 좋아해. 이 세상에 나 같은 시아버지가 없다고 치켜 세워주면서 너는 양심도 없냐? 네 처는 뭐 내가 복숭아 사다 바치게 집에 오기나 했고? 그래도 이건 차별이지. 그래, 이런 차별이면 나 100번 1000번도 더 하련다. 그러니까 차별 당하기 싫으면 오지 마. 왜 부르지도 않는데 매번 오는 거야? 내가 말했지. 이제 너한테는 줄 것도 받을 것도 없으니까 알아서 잘 살라고. 그래도 아빠는 계속 형만. 나도 받을 권리 있어. 받을 권리는 네 부모 죽고 나서나 찾아라. 난 살아있을 때 내가 가진 거 얘 위에 다 쓰고 갈 테니까.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딴 소리나 짓거리고 있을 거면 나가라고. 기분 좋게 저녁 먹으러 온 자리에 찬물이 끼얹어졌고 시동생은 씩씩거리며 나갔죠. 시아버지는 잘못했다 굽힐 생각 없이 일어서는 시동생 뒤로 소금 뿌리라고 난리였고요. 그 뒤로 당분간 시동생을 시댁에서 보는 일은 없었습니다. 저도 동서처럼 딸을 낳았어요. 시어머니께서 육아를 도와주시겠다고 해서 거의 저희 집에서 사셨어요. 시아버님께서도 일 끝나시면 우리 집으로 퇴근하시고 딸 봐주시다 집으로 돌아가셨고요. 그러지 마시고 당분간 함께 지내자고 했지만 그래도 며느리 불편하게 그러면 안 된다고 6개월을 출퇴근하셨습니다. 애 낳고 힘들어 앓는 소리 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저는 그만하면 천국에 사는 거였어요. 전몸살이니 새벽 수유니 그런 거는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으니 견딜만 하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는 예쁜 딸 손주 낳아줘서 고맙다고 출산 축하금 500만 원을 주셨고요. 그렇게 애가 8개월쯤 됐을 겁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런데 다름 아닌 동서였던 겁니다. 결혼에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 처음에는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형님, 저예요. 서아 엄마. 서아 엄마? 누구? 동서. 어쩐 일이세요? 동서라는 걸 알고도 존댓말이 나올 정도로 저희는 전혀 교류가 없던 사이였습니다. 그때 남편과 함께 있었는데 당황한 제 얼굴을 보고 남편도 놀라 쳐다보고 있었어요. 네. 아이 낳으셨다면서요? 축하드려요. 네, 고마워요. 그런데 무슨 일로 전화했어요? 그냥 애 낳았다고 해서 어떻게 지내시나 하고. 그래도 같은 며느리끼리 육아하면서 이래저래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동서 이야기 듣고 갑자기? 하고 의문이 들었지만 내색하진 않았습니다.
동서가 제게 전화한 이유가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동서는 쓸데없는 이야기로 빙빙 돌리더니 제가 별 반응 없이 그냥 대꾸만 하자 넌지시 그러더라고요. 근데 형님은 출산 축하금으로 얼마 받으셨어요? 네? 그건 왜요? 아니 그냥 아버님께서 형님은 조리원비도 다 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더 뭘 해주셨나 하고요. 아, 그건 해주신 분 생각해서 뭘 받았다 이야기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요. 정 궁금하면 아버님께 직접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래요. 사회생활 많이 하셨다더니 그런 것 같네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아니 그렇다고요. 소아아빠한테 들어보니 어머님 아버님 비위도 잘 맞추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가 받는 것도 많고 사회생활 많이 해 받는 게 많은 게 아니라 사람 간에 지켜야 할 도리를 잘 지키고 살아서 그런 것 같네요. 우리 지우 때문에 끊어야겠어요. 이만 끊을게요. 더 붙들고 있어봤자 의미 없다고 생각해 황급히 전화를 끊었죠. 곁에서 듣고 있던 남편도 황당하다는 듯 쳐다보았어요. 저희 부부는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혀만 찼습니다. 애 낳은 지 8개월이 넘어 출산 축하한다는 핑계로 전화해서 결국 본론은 시댁에서 얼마나 받았냐는 거였어요. 저희 부부는 동서 애 낳았다는 소식 듣고 서방님 통해 바로 축하 인사도 하고 50만 원 보냈거든요. 그렇게 존댓말 딱딱해서 선 긋는 거 잘했어요,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불편해서 편하게 말도 안 나오더라. 동서한테 형님 대접받을 생각도 없고.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래? 나는 같은 며느리라고 쉽게 생각한 건가? 그러게. 당신 만만해 보였나 보다. 앞으로는 그런 전화 오면 지우 핑계대고 그냥 끊어버려. 그래야겠어. 기분 나빠. 사람 떠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처음부터 그런 전화를 해? 원래도 별로인 사람이라는 건 알았지만 하는 짓이 서방님 판박이라 앞으로도 거리를 둬야겠다 했죠. 그런데 그 뒤로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동서가 시댁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시부모님께서는 둘째 아들 손주를 신생아 때 한 번, 설 명절 당일에 한 번, 그리고 돌잔치 때 한 번, 그리고 그때가 네 번째 보는 거였어요. 시조카는 기질이 예민하기도 했고 낯설어서 그런지 시댁에 오면 울기 바빴습니다. 반면 제 딸은 시어머니께서 키워주시다시피 해서 그런지 안겨서 방긋방긋 웃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시부모님께서도 한 번을 더 웃어도 제 딸을 보고 더 웃지 시동생 부부도 손주도 불편해 자꾸 신경 쓰여 하시더라고요. 불편해 보이는 건 동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연스레 시댁에 섞여 주방이든 거실이든 편하게 오가는 저와는 달리 동서는 앉아서 눈치만 보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억지로 끌려와 가시방석에 앉은 사람처럼요. 그렇다고 먼저 다가와 시어머니 일을 거두려고 한다든지 뭐든 하려고 하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냥 어색하게 앉아서 괜히 눈치만 보고 앉아 있으니 보는 사람도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보다 못한 남편이 시어머니께 가서 그랬죠. 엄마, 그냥 하던 대로 해. 왜 둘째 며느리 눈치를 보고 그래? 아유, 어려운 손님 온 것 같아서 불편해 죽겠어. 내 집에서 이렇게 불편할 일이냐? 그러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하라고. 눈치를 봐도 재수 씨가 봐야지 왜 엄마가 그래? 남편 말에 어머님도 알겠다며 최대한 동서 의식하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하던 대로 한 것뿐이에요. 대놓고 차별하려고 한 게 아니라 평소 시부모님께서 제 딸을 잘 챙기시니 식사 때도 끼고 앉아 하시고 잘 챙겨주셨던 것뿐이죠. 그런데 점심 잘 먹고 나서 벼랑간 동서가 눈물을 쏟기 시작한 거예요. 다들 당황해 말문이 막힌 채 쳐다보았는데 왜 그러냐는 시동생 말에 폭발하듯 그랬죠. 다들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 앞에서 대놓고 차별하세요? 차별이라니, 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그렇잖아요.
어머니 저희 서아는 제대로 안아주지도 않으시면서 형님 아이는 내내 내려놓지도 않으시고 직접 이유식까지 먹이시고 그게 어떻게 차별인데. 애가 와야 뭘 해주던지 말던지 하지. 나한테 오기만 하면 울기부터 하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해주니. 애가 낯설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서아도 조금만 더 부침성 있게 예뻐하고 노력해 주시면 지우보다도 애교 있고 예쁜 짓 많이 하는 애라고요. 왜 내가 노력해야 하냐? 네? 시어머니는 동서를 빤히 쳐다보며 그러셨습니다. 당황한 것도 한순간이지 동서 하는 이야기에 기가 막혀 정신 차리신 것 같았어요. 시부모 어렵게 대하며 멀리한 건 언제고 이제 와서 갑자기 자기 애 안 예뻐한다고 눈물바람이니 얼마나 황당해요. 게다가 당연히 먼저 노력해달란 그 이야기도 기가 찼던 것이죠. 시어머니 반응이 생각지 못한 건지 동서도 어이없다는 듯 쳐다보더라고요. 서아 쟤 태어나고 몇 번이나 봤니? 할머니라고 정붙일 기회도 안 줘놓고 왜 이제 와서 안 하던 짓 하면서 네 딸 예뻐해달라, 노력해달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로 사람 황당하게 하느냔 말이야. 나는 말이다. 지우는 내 딸 손녀 같아서 그렇게 마음이 간다. 근데 솔직히 네 딸은 아들 손주가 아니라 남의 딸 같아도 정이 안 가고 어려워. 일부러 지역이 딸, 민혁이 딸 차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 마음이 그렇다는데 뭘 어떡하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핏줄인데. 소아도 어머님 아버님 핏줄인데 어떻게 그렇게 안 끌려요? 막말로요. 저희 부부가 해외에 살았으면요? 그래서 오늘이 처음 본 손주였어도 그러셨을 거예요? 그거에 갖다 댈 상황도 아니지만 나는 그래도 그랬을 거다. 부모도 사람이야. 나한테 더 살갑게 굴고 잘하려고 하는 자식한테 끌리지. 그렇게 대면 굴다가 아무런 노력도 안 하면서 봐달라고 생떼 쓰는 자식한테 안 끌린다. 민혁이 저 자식 원래도 그랬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더 남처럼 굴어서 나는 쟤한테도 마음이 안 가. 나는 이게 편해졌는데 너는 이제 와 이게 불편해지기라도 했나 보구나. 어머님 말에 동서도 서방님도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양심이 있으면 더는 이야기하지도 못하겠죠. 그렇게 모처럼 온 식구가 모인 자리가 찝찝하게 마무리되고 그래도 자식이라고 시부모님께서는 마음을 많이 쓰셨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시동생이 찾아왔다더라고요. 동서도 그간의 일을 많이 반성하고 있고 자기 성격이 그래서 살갑게 굴지 못한 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는 시동생답지 않은 말에 시부모님께서도 사과를 받아들이셨죠. 그 후로는 자주 보고 더 가까이 지내려고 노력했어요. 저도 동서한테 말 편하게 하면서 가족처럼 지내려고 노력했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노력은 저희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저희 애 옷 살 때 시조카 옷도 사서 보내고 맛있는 게 있으면 불러다 먹이고 그랬어요. 저는 그게 자주 보면서 마음 열고 이야기를 나누자는 것이었는데 동서는 전화와 형식적인 감사 인사가 전부더라고요. 무슨 질문을 해도 단답형, 마음이 오고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니 저도 그 이상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저희 애가 2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뇌출혈로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죠. 그날은 아침부터 애가 미열이 있어 어린이집에 못 보내고 시댁에 데려가 시간을 보내던 중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두통이 있으시다고 해서 신경이 쓰여 약을 사서 갔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갑자기 말씀도 어눌해지시고 의사소통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소야, 어지러워. 그러면서 갑자기 픽 쓰러지시는데 너무 놀라 그 길로 119에 실려 병원으로 간 거예요. 아버님도 출근하시고 혼자 계셨을 시간이라 저 아니었으면 골든타임을 완전히 놓칠 뻔했죠. 다행히 제때 발견해 수술실에 들어가셨고 무사히 목숨을 건지신 거예요.
하지만 그 후유증으로 잠시간 한쪽 몸이 마비가 되면서 힘든 병원 생활을 하셔야 했습니다. 아무래도 간병인 구해야지. 안 되겠어. 왜? 내가 하면 되는데 왜 남의 손에 어머님을 맡겨? 지우도 있는데 당신이 어떻게 계속 책임을 져? 지우 당분간 엄마한테 맡기고 내가 봐. 어머님을 어떻게 다른 사람 손에 맡겨? 안 돼. 소영아, 네 마음은 알겠는데 간병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괜히 너까지 골병 들면 엄마도 아빠도 마음 안 좋아. 여보, 나 젊어. 어머님 하나 못 모실까봐 그래? 아니면 내가 못 믿어? 그게 아니라 너 고생하는 거 싫어 그렇지. 아니야, 내가 해. 무슨 일이 있어도 어머님은 내가 책임져. 그게 제 진심이었습니다. 제가 일을 하면 모를까 집에서 애만 보는데 어떻게 나 몰라라 해요. 친정엄마가 봐줄 형편이 안 되셨어도 저는 애 데리고 와서 봤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만약 저한테 무슨 일이 생겼더라면 어머님도 기꺼이 그렇게 하셨을 거라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아파 누워서 친정엄마가 계셨어도 어머님은 늘 제 곁을 지키셨을 것이 분명하니까요. 그 뒤로 저는 거의 24시간 어머님 곁에 붙어 화장실 목욕 뭐 하나 빼지 않고 친엄마처럼 보살폈습니다. 어머님은 몸이 마음처럼 움직이지도 않으니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소영아, 내가 너한테 못 볼 꼴을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서 죽겠어.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님은 저 아프면 모른 채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저요, 지금 하나도 힘든 거 없어요. 그저 어머니 무사히 퇴원하시면 좋겠다 그 생각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미안해하는 거 나중으로 미루시고 지금은 그저 회복에만 힘쓰세요. 네? 미안해. 내가 너무 미안해, 아가.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어머님 간병으로 3개월을 보냈어요. 집에 모시고 와서도 매일 시댁에 가서 아버님 출근하시면 제가 어머님을 돌봐드렸죠. 그러는 동안에도 동서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수술하시고 나서 병문안 한 번 온 게 다였어요.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애도 어린이집에 다니는데 어떻게 빈 시간에 한 번을 안아보더라고요. 말이라도 어머님, 형님 고생하시네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런 거칠애 하나도 없이요. 작은 애는 소식 없어? 아, 동서가 많이 바쁜가 봐요. 바쁘긴. 집에서 살림만 하는 애가 바쁘면 얼마나 바쁘다고. 시험이 이렇게 됐는데 연락 한 통이 없냐? 병원에서 얼굴 한번 비춘 걸로 제 할 일 다 했다 생각하는 거지. 어이구, 민혁이 그 자식은 어쩌면 저랑 똑같은 것을 데려와서 저러는지. 너를 봤으면 적어도 그 이하는 데려오지 말아야지. 하기사, 지가 그 수준이니 지 마누라도 그 수준으로 데려온 거지. 내가 누굴 탓해, 누굴. 바란 것도 없다지만 그래도 가족처럼 잘 지내보자고 하던 중에 그런 일이 생겨 어머님도 마음이 많이 상하셨습니다. 어머님 퇴원하시고 나서 시동생 부부가 시댁으로 오긴 했는데 어머님이 그냥 대면대면 하셨어요. 자기도 눈치가 보이는지 특별히 나서지도 않고요. 얘 소영아, 나 너 아니었으면 죽을 뻔했다. 너 때문에 살았어. 네가 진짜 내 딸로 인연이 닿은 게 맞나 보다. 내가 평생 너한테 은혜를 입었어. 그때 제가 있어서 다행이었죠. 은혜가 아니라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이었고요. 공은 치하해줘야 한다며 식구들 있는 자리에서 어머님이 몇 번 그렇게 저를 추켜 세워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시동생이 남편한테 전화해서 볼멘 소리를 하는 거예요. 시동생 전화를 말없이 받던 남편은 황당하다는 듯 저를 쳐다보고는 바로 스피커폰으로 돌리더라고요. 아이 그렇잖아. 형수 공이야 나도 모르는 바가 아닌데 자꾸 사람 앞에서 그렇게 네 덕분이다, 너뿐이다. 그러면 서와 엄마는 뭐가 돼?
아무리 엄마가 형수 예뻐한다지만 사람 앞에서 대놓고 그러면 차별받게 더 되냐고. 그러니 서아 엄마가 우리 집에 가고 싶겠어? 간병 안 했다고 눈치 주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야.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뭔데? 나더러 엄마한테 전화해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달라. 대신 부탁이라도 해달라는 거야? 이 형이 그렇게 나서줘야 하는 거 아니야? 장남이라도 대접은 받으면서 집안 질서를 위해서 조율해줄 건 해줘야지. 형수 칭찬받는다고 그저 웃고만 있어? 참나, 칭찬받을 일이 있으니 칭찬받는 거지.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연락 한 번 없던 재수씨 기분 맞추라고 엄마 위에 3개월을 하루도 빠짐없이 병간호한 네 형수가 눈치 봐야 하냐? 이거 진짜 웃기는 놈이네. 야, 재수씨한테 전해. 그렇게 눈치 보여 힘들면 그냥 오지 말라고. 누가 기다리는 사람 있냐고. 형, 진짜 말 다 했어? 말 다 못했다 임마. 야, 한민혁, 너 양심 좀 있어라. 너 낳아준 우리 엄마 위해 네 형수가 한 고생은 안 보이고 그저 재수씨 마음 상한 것만 보이냐? 네가 양심이 있는 놈이면 아무리 그 일로 속이 상했어도 나한테 전화 이딴 식으로 못해. 형수한테 고생했다, 수고했다 말 한마디도 안 해놓고 뭐? 네 마누라 눈치 보게 하지 말라고? 나 이거 그냥 못 넘어가니까 그런 줄 알아? 남편은 불같이 화를 내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뒤로 시동생에게 몇 번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고요. 남편이 받지 않자 이제 저한테 문자로 그러더라고요. 형수 공 모르는 건 아닌데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같은 며느리면 적어도 서와 엄마 마음 이해해 주셔야죠. 남편에게 보여주자 남편은 제 핸드폰에서 시동생 번호를 차단해버렸고 앞으로 그 어떤 연락도 받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전부 시아버지께 말씀드렸죠. 안 그래도 시동생 부부 때문에 걱정인데 괜히 일 키우는 거 아니냐 싶었는데 남편은 시부모님께서도 알 건 알아야 한다고 했어요. 어머님은 아프시니 조용히 시아버님께만 말씀드렸는데 그 일로 시동생 부부에 대한 아버님 마음이 완전히 다친 겁니다. 아버님 호출에 불려갔다가 호되게 혼난 시동생은 형이 돼서는 그런 걸 다 잃으냐고 방방 날뛰는데 어쩌겠어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지켜야 할 선도 모르고 제멋대로 굴 텐데요. 자기가 한 건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똑같이 받지 않는 것만 생각하며 차별 운운하는 거 저도 듣다 보니 너무 지겹더라고요. 그런데 해줄 거 다 해주면서도 평생 그 소리를 들었으니 시부모님은 오죽하셨겠어요. 잘한 것도 없으면서 그 일로 동서는 다시 시댁의 발걸음을 끊다시피 했고 명절이나 한번 얼굴 볼까 말까 했습니다. 그 사이 어머님은 많이 호전되셔서 저는 둘도 없는 딸 며느리가 되었고요. 저는 시동생이 동서가 오지 않는데도 꼬박꼬박 찾아오는 게 그래도 자식이라 그런 줄 알았습니다. 자식된 도리로 최소한은 하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해 완전히 나쁘게 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시커먼 속을 숨기고 차별받고 자랐다는 말도 안 되는 피해의식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짓을 할 줄 누가 알았겠나요. 그렇게 아이가 초등학생이 될 무렵이었어요. 어느 날 아버님께서 저희 부부를 부르시더니 그러는 겁니다. 내가 알아보니 손주한테 2천만 원 정도 주는 건 증여세가 없다더라. 내 친구도 그래서 자기 손주한테 이번에 미리 2천만 원 증여를 했대. 그래서 나도 우리 지우 위에 2천만 원 증여를 해주려고 한다. 네? 아니에요, 아버님. 지우 그렇게 돈 들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요. 게다가 평소 아버님께서 지우 위해서 해주시는 게 얼마나 많은데. 아니요, 아버님. 그 돈은 그냥 아버님, 어머님 위해서 쓰세요. 지우는 저희가 잘 벌어서 부족함 없이 키울게요. 아니야. 내가 나이 들어 돈 쓸 일이 뭐가 있다고. 나는 우리 지우 위에 뭐라도 하나 더 주는 게 그저 행복한 일이다. 지금 2천만 원 증여하고 10년 후에 또 2천만 원 증여하면 혹여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나중에 대학 하나는 무리 없이 보낼 수 있을 거야.
아빠, 솔직히 우리 받을 만큼 받았다고 생각해요. 평소에 지호도 잘 봐주시는데 그렇게 금전적 도움까지 받으면 죄송하죠. 누가 널 위해 주는 거래? 우리 지우 소영이 위해 준다는데 너는 임마 좀 더 분발해서 열심히 벌어. 평생 우리 덕에 넘치게 받아 잘 살았으니. 아이, 너무 며느리만 손주만 편애하시네. 알았어요. 대신 내가 지금보다 100배 더 잘할게. 됐죠? 생각지도 못한 시부모님의 제안에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걸리는 거라면 아버님께서 저희 딸에게만 증여해 주시기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처지 알고 수년을 대면대면 지낸 시동생 부부라지만 증여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시댁에 왔다가 시어머니가 지인과 하는 전화통화를 몰래 엿들은 시동생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한동안 잠잠하다 싶었더니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그날 저희 부부는 함께 저녁을 먹으러 시댁에 들렀었는데 시어머님께서는 오후에 왔다던 시동생에게 저녁까지 시달리고 있었죠.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고. 나랑 지혜도 모자라서 이제 서아까지 차별해? 어떻게 엄마랑 아빠는 그렇게 대놓고 차별하면서 그게 차별인 줄도 몰라. 말을 해보라고. 왜 말을 못하는데? 왜 사람 무시해? 시동생은 저희 부부가 오거나 말거나 무시하는 어머님들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사람 질리도록 그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지긋지긋하다는 얼굴로 텔레비전을 보거나 저희를 맞이하며 주방으로 들어가는데 쉬지 않고 계속이요. 지우는 귀한 손녀고 뭐 서아는 내놓은 손녀야? 어떻게 나 키우듯이 나 대하듯이 내 딸까지 그래. 서아도 엄마 손녀야. 엄마 핏줄이라고.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는 애 상대로 그래. 뭐라고 말 좀 해봐. 입이 있으면 뭐라고 말 좀 해보라고. 안 그래도 예전에 한번 쓰러지신 적이 있어서 저러다 스트레스 받아 또 쓰러지시겠다 마음이 조마조마하더라고요. 결국 보다 못한 남편이 나섰고 그게 형제간의 싸움으로 또 번진 거죠. 지겨운 레파토리였어요. 형은 다 받고 자라 그걸 모른다. 내가 형으로 태어났으면 형처럼 안 그랬을 거다. 어떻게 형이 돼서 중심을 못 잡냐. 지난 수년간 지겹게 들어왔던 이야기라 다음에 무슨 이야기로 원망을 할지 빤히 내다보였죠. 그때였습니다. 해도 너무하다 싶게 몰아붙이는 시동생에 남편이 욕설을 했고 시동생이 그 말에 분개해 주먹을 휘두른 거예요. 어머, 지우 아빠! 서방님, 대체 이게 무슨 짓이에요? 너 미쳤냐? 너 미쳤어? 아주 이게 정신이 나갔지. 어딜 형한테 주먹질이야, 주먹질이. 말이 안 통하잖아, 말이. 왜 내 딸만 차별하냐고, 왜?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자. 너네 부부가 결혼해서 우리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어. 부모라고 다 퍼주기만 해야 되냐? 부모한테 더 마음 쓴 자식한테 부모도 마음 쓰는 거지. 너 그리고 차별 하지 말아라. 돈으로 치면 지역이 키운 돈보다 너 앞으로 들어간 돈이 더 많아. 대학 용돈? 지역이가 장학금으로 면제받은 등록금으로 치면 그 용돈 몇 푼 남것도 아니야. 너 자잘하게 사고치고 다니면서 고등학교 때는 한두 번 깽깡 물어줬어? 남의 오토바이 타고 다녀서 사고 내놓고 오토바이 값에 남들 대학 갈 때 너 사업한답시고 돈 달라고 해서 2천만 원 받아가서 다 까먹었잖아. 화가 난 시어머니께서는 참다 쌓인 울분을 토해내셨습니다. 그동안은 평정심을 잃지 않으시고 말씀하셨는데 한 맺힌 사람처럼 쉬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생전 처음 본 어머님 모습에 시동생도 당황해 말을 더듬더라고요. 그래도 형만 좋아하고 형만 잘한다고 하고. 내가 너 공부 못한 걸로 면박 주던? 대학 못 갔다고 부끄러워했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가면서 하며 남들한테 고개 숙이게 하는 건 너였어. 근데 그래도 내 새끼라고 감싸주고 칭찬해줬어야 한다는 거야?
더 개차반처럼 살라고? 부모면 그래야 하는 거 아니야? 너나 잘해, 너나. 너는 부모라는 게 매달 갚을 대출금이 부족해서 부모한테 손을 벌려? 너도 부모면 네가 서아한테 뭐 하나 어떻게 더 잘해줄까? 그 생각을 해야지. 너는 아빠라고 능력도 없이 부모한테 돈이나 끌어다니면서 네가 뭔데 부모 자격 운운해? 이 싸가지 없는 새끼! 시어머니께서 씩씩거리며 시동생을 노려보았고 시동생도 분한데 아무 말도 못하고 애꿎은 아랫입술만 깨물었죠. 그 사이 아버님까지 오셔서 난장판이 된 집안을 보시곤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동생을 내쫓아 버리셨어요. 앞으로 평생 보고 살지 말자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연락도 없이 동서와 함께 왔더라고요. 왜 안 하던 짓을 하겠어요. 증여 사실이 알려지니 커다란 콩고물이 떨어지려나 싶어서 또 움직인 거죠. 그 투명하고 시커먼 속내를 보이니 시부모님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오랜만에 얼굴 본 동서를 보고 시어머니께서 대놓고 불편한 티를 내셨죠. 아이고, 우리 둘째 며느님은 무슨 일이신가? 오늘이 명절도 아닌데 어려운 걸음 왜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엄마. 생각해 찾아온 사람한테 왜 그래? 아이고, 생각해달라고 한 사람도 없는데 무슨 생각으로 찾아왔는지 좀 여쭤도 될까요? 며느님은 원체 입을 안 여시니 어디 둘째 아드님이 말 좀 해보시지요. 진짜 왜 그래, 유치하게. 이러니까 안 오는 거라고, 이러니까. 뭐 대접을 해줘야 오지. 사람을 그렇게 불편하게 하는데 어떻게 오냐고. 누가 오라고 했습니까? 저도 마냥 대접만 해줘야 하는 아들 며느리 필요 없습니다. 불편하면 오지를 말지 왜 또 와서 사람 불편하게 그러세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우리 서아도 좀 예뻐해 주세요. 저는 미워해도 서아까지 미워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아이고, 며느님, 누가 누구를 미워한다고 하십니까? 며느님도 손녀도 그저 어려워서 그러는 것뿐이죠. 괜히 불편하게 앉아있지 마시고 제발 좀 그만 돌아가 주세요. 엄마, 그만 좀 하라고, 그만. 차라리 그럴 거면 연을 끊자고 해. 화끈하게 그냥 부모 자식 간에 연 끊고 살자고. 시동생은 마치 회심의 일격이라도 되는 듯이 그러더군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러셨습니다. 알아서 해. 저건 또 왜 왔나? 얼마를 달라고 하려고 그러나? 그 생각부터 하게 하는 아들 나도 필요 없다. 네 형이나 형수한테 창피해서 말을 안 했지. 너가 뒤로 대출금이니 생활비 부족하다고 가져간 돈이 한두 푼이야. 빌려달래 놓고 한 번을 준 적도 없으면서. 지혜야, 너도 그러는 거 아니다. 네 남편 통해 우리가 지원을 안 한 것도 아니라는 거 알면서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민혁이 너 말 잘했다. 그냥 이참에 연 끊고 살자. 나도 네 형이랑 형수만 있으면 그만이다 싶으니까 그렇게 하자고. 그 일로 시부모님과 시동생은 완전히 틀어져 버렸죠. 그렇다고 정말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오히려 시부모님께서는 안 봐서 좋다시고 기대도 없으니 더는 실망도 없을 거라고 더 좋아하셨죠. 그러다 뜻밖에도 제가 8년 만에 쌍둥이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생각지 못한 둘째였는데 거기다 쌍둥이니 좋으면서도 내심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키우다 보니 애 하나가 딱 적당하단 생각이 들었는데 앞으로 애 둘을 어떻게 키우나 싶어서요. 그런데 제 쌍둥이 임신 사실을 알고 크게 좋아하시던 시부모님께서 진지한 얼굴로 그러시는 거예요. 아가, 우리가 많이 생각해봤는데 말이야. 너는 별로 내키지 않을지 모르겠다만 우리 같이 사는 게 어떻겠냐? 네? 같이요? 우리가 아무리 너를 그동안 친딸처럼 여겼다고 해도 너한테는 마냥 그렇진 않을 건데 이런 말 불편해하지 말고 일단 들어다오. 너 앞으로 쌍둥이 낳으면 이 사람은 또 당분간 너 도와주고 싶다고 할 거고
그러면 또 왔다 갔다 지내야 할 텐데 우리가 나이도 들다 보니 그것도 좀 신경이 쓰여. 그리고 같은 집에서 살면서 손주들 자라는 모습 좀 더 가까이 자주 보고 싶은 욕심도 있어 그런다. 저희 부부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말에 잠시 벙쪄 있다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약속이나 한 듯이 환하게 웃었어요. 아버님, 저희야 너무 감사하죠. 아빠, 완전 땡큐지. 시부모님께서는 저희 환대를 생각지도 못했는지 오히려 당황해 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마치 방금 본인들이 제대로 들었나 싶어 확인이라도 하려는 듯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 후 8년 만에 모두가 원하는 합가를 하게 되었어요. 친정엄마도 잘 생각했다고 사돈이면 시집살이 걱정 하나 없다며 반기셨고요. 아버님께서는 일반 아파트보다는 손주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전원주택을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근교에 땅을 보러 다니셨고 2층짜리 전원주택을 짓게 되신 거예요. 한창 이사 준비를 하던 때 죽지 못해 돌아온 각설이처럼 찾아온 시동생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죠. 시아버지께서 집을 팔아 2층짜리 전원주택을 지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것저것 알아보더니 그 집이 저와 남편 공동명의란 사실을 알고 이삿날 그야말로 개거품을 물고 쫓아온 거예요. 들어오란 말도 안 했는데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저희가 지낼 2층 안방을 보더니 부러움이 가득한 눈이었죠. 한참 집을 둘러보더니 시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여기서 살래. 누구 마음대로. 난 싫다. 내가 왜 너네랑 사니? 나도 그럴 자격 있어. 이 집 팔아서 형이랑 형수 명의로 준 거 알아.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네가 안 참으면 어쩔 건데. 그리고 내 돈 내가 알아서 주겠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뭐? 네 목? 내가 너 준다든?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다 쓰고 가겠다고. 아빠한테 다 쓰는 거랑 그 돈 형 주는 거랑 같아? 나도 알아. 다 알아봤다고. 이거 유류분인가 뭔가 나도 주장할 수 있다고 했어. 참나. 아 그래. 나중에 네 애비 죽거든. 네 형 상대로 어디 그렇게 싸워봐라. 몇 푼이나 떼어주면 그만이지. 나 민혁이 너한테 부양해달라 할 생각 없다. 네 엄마 쓰러졌을 때만 봐도 그렇지. 내가 갑자기 쓰러져 죽기 전까지 침대에서만 수년을 산다고 하면 넌 얼굴도 안 비칠 녀석이야. 나는 민혁이 너한테 바라는 것도 없고 부모로서 할 도리 충분히 다 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바라지 마. 행여 나중에 나도 네 엄마도 죽거든. 그때 네 형한테 알아서 네 목 받아가라. 그게 네 성에 차지도 않겠지만. 그렇게 차갑게 말씀하시고 돌아서 버렸고 시동생은 울면서 자기도 달라고 생떼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는 이가 없으니 결국 순순히 돌아가더라고요. 그동안 한 짓이 있으니 그렇다고 말귀나 알아들었을까 싶었지만 설마 하니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갑자기 자기 방에서 자던 딸이 안방 문을 열고 들어와 다급하게 그러는 겁니다. 엄마, 아빠, 일어나! 불! 1층에 불났어! 불났다고! 화들짝 놀라 내려가 보니 1층 마당에 있는 창고에서 시작된 불이 집까지 번지려고 했어요. 남편은 일단 마당에 있는 호스로 불을 끄기 시작했고 저는 바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1층에 방에 있던 어머님 아버님께서는 연기를 마셔서 병원으로 실려가셨고요. 잠귀가 밝은 딸이 아니었다면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죠. 시부모님께서도 금방 회복하셨고 피해도 마당에 창고가 불타고 그리고 1층 외벽이 그을린 게 전부였어요. 그만하면 천만다행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창고에는 불이 붙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불을 쓴 적도 없고 집안에 담배 피우는 사람도 없었고요. 혹시 주변에서 날아든 불씨 탓인가 싶어 CCTV를 확인하던 저희는 정말 기겁하고 말았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불을 내고 도망간 것이었어요. 한밤중에 일어난 일이라 화면에 찍힌 사람이 누군지 잘 보이지 않았죠. 남편은 경찰에 신고하고 어떻게든 범인을 찾겠다고 마을 곳곳에 주차된 블랙박스를 요청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알고 싶었지만 차라리 모르면 나았을 진실을 알게 된 거예요. 여보, 이거 설마... 말도 안 돼. 이 자식이 진짜? 불이 난 시각 마을 입구 아래로 내달린 건 다름 아닌 서방님 차였으니까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아버지께서는 충격에 말을 못하셨습니다. 하마터면 그 불로 두 분께서 돌아가실 뻔했으니까 더 그러셨을 거예요. 시아버지께서는 종일 불탄 창고를 바라보시다 남편에게 그러셨습니다. 민혁이 죗값 톡톡히 치르게 해. 동생이라도 봐주지 말고 받을 거 다 받고 행여 더 받아야 할 벌이 있거든. 그것도 다 받게 해. 결국 망설이던 저희는 시아버님의 뜻에 따라 시동생을 고소하기에 이른 겁니다. 초범이고 재산상 피해가 크지 않았다는 점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긴 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시동생이 벌을 받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시부모님의 마음이 완전히 다쳤고 정말 버림받았거든요. 시동생 말로는 그냥 창고에 불을 내서 겁이나 주려고 했다는데 그게 집까지 옮겨 붙을 줄은 몰랐답니다. 그 일로 두 분이 병원에 실려가셨다는 소식에 자기도 겁이 많이 났대요. 뒤늦게 잘못을 뉘우치고 울면서 빌었지만 시부모님 마음은 차갑게 다친 뒤였죠. 전엔 훈계라도 했는데 이젠 대꾸조차 안 하시더라고요. 보기 싫다며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시니 남편도 그만 가보라고 끌어냈고요. 시동생이 집에 찾아오는 일이 있어도 보고 싶지 않다며 이사가고 싶다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시동생 부부는 저희 집 출입 금지가 되었어요. 대문 너머로도 사유지가 좀 넓은 편인데 아예 보는 일 없게 거기까지 담을 치고 문을 달아두셨어요. 근처에도 오지 말라면서요. 그 뒤로 3년 동안 시부모님은 시동생 부부를 보지 않고 지내시고 계십니다. 연락도 못하게 번호도 바꿔버리셨어요. 아시잖아요. 어른들 어지간하면 번호 바꾸시는 거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라고 안 바꾸시는 거요. 두 분 마음이 완전히 다쳐버렸기에 저희 부부도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죠. 시동생은 그 뒤로 남편에게만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애초에 제가 손윗사람답게 동서를 품어줬으면 될 일이라는 말에 저도 남은 정까지 다 떨어졌어요. 제가 안 한 것도 아닌데 그 이상 또 얼마나 해야 하나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받기만 하는 사이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자식에게 부모는 죄인이 아니잖아요. 부디 더 늦지 않게 시동생이 그 사실을 깨닫고 크게 뉘우치길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